대한민국 재계의 이면을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백조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백조클럽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지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양쪽에 저희 백조클럽을 빛내주실 빠져서는 안 될 두 기자분이시죠. 백성진 기자님 그리고 조강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참 날도 덥고 습하고 한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잘 지내고 있죠. 뭐.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많이 잘 지내세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좋으신가요? 네, 힘들었어요. 그러세요.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백조클럽은요, 매주 이렇게 백 기자님, 조 기자님 두 분 모시고 이 대한민국 재벌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백조클럽이 다룬 대기업들 중에 최초의 금융기업이고요. 이 증권사와 자산운용, 그리고 보험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금융그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시나요? 바로 이 배경 이미지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셋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러신가요? 오늘도 뭐 아나운서님들 새로 오시면 그것도 뭐 새로운 모습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은요, 금융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 전문 그룹입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모기업으로 하는 금융 특화 기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이 설립 배경부터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이 동원증권 출신인 박현주 창업주가 1997년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창립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1999년 미래에셋 증권을 설립, 2005년에는 미래에셋 생명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는 이 미래에셋 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면서 미래에셋 대우가 출범하게 되고요. 이 미래에셋 대우는 국내 1위 증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미래에셋 생명 역시 이 영국계 보험사 PCA 생명 한국 법인을 인수하면서 이 변액 연금 전문 보험사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또 이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 X와 이 프레보아 베트남 생명 등 지분 인수를 통해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나봐요. 그럼요. 기업 오, 소개를 깜짝 확실하게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추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미래에셋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이 바로 미래에셋 대우와 미래에셋 생명을 꽂을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미래에셋 대우를 좀 설명해 드리면 미래에셋 금융그룹 계열 증권사로 현재 자산총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1등 증권사입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증권사였죠. 저는 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가요? 선재원이군요. 네, 저는 이제 증권사. 증권사면 뭐 당연히 삼성이나 아닙니다. 네, 저도요. 뭐 SK나 이럴 줄 그럴 수 알았는데 있는데. 미래에셋이 1등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모태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초가 네. 1970년에 세워진 동양증권입니다. 1973년 대우실업이 동양증권을 인수하고 1975년에 동양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83년에는 동양증권에서 대우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고요. 99년에 대우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되면서 2000년도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대우그룹이 이제 그때 해체가 되면서 일어난 일이죠. 네. 그러다 이제 2016년에는 미래에셋 증권과 합병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본이 가장 큰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본이 가장 큰 기업으로 이 거의 20년 만에 이 사기업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로 도약을 한 경우인데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1998년 대한민국 최초의 뮤추얼 펀드 박현주 1호를 출시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펀드였습니다. 네. 인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국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설립 이후 1999년도에 설립된 이래 미래에셋 증권은 대한민국에서 단기간 내에 대형 증권사로 성장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아시아 투자 기업이 최초로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에 이제 등록이 됐고요. 네. 워낙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 사례가 워낙에 유명했던 사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8년에는 더 케이스 센터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경영사회 연구기관에 미래에셋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혁신 사례로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죠.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또 금융 혁신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군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2016년
2019년 기준으로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최대 주주가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이 보유 지분이 43% 정도라고 하는데요. 주요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죠, 백 기자님? 예, 미래에셋 대우의 주요 사업 분야는 크게 투자금융, 트레이딩, 연금사업, 자산관리 등이 있는데요. 네. 먼저 기업금융인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등 기업 금융 솔루션과 실물 자산에 대한 구조화, 그리고 금융 차원의 프로젝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 유상증자, 주식 연계 채권 및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관련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회계, 세무, 컨설팅 등 각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재무 전략 및 M&A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미래에셋 대우는 정형화되지 않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요구되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금융자본 업무하고 또 구조화 금융 서비스 등 프로젝트 금융업계에서도 그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돈 되는 사업들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미래에셋 대우의 주요 사업 분야를 자세히 또 알려주셨고요. 다음은 미래에셋 금융을 대표하는 계열사죠. 미래에셋 생명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조광현 기자님이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미래에셋 생명은 미래에셋 금융그룹 계열 생명보험 회사고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 생명보험의 모태는 이제 1988년 세워진 대전생명보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93년 중앙생명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다시 이제 1997년 SK그룹에 인수되면서 SK생명보험으로 또 한 번 이제 또 바뀌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미래에셋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현재 이름이죠. 미래에셋 생명보험으로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뭐 이미 10년 전이죠. 뭐 13조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 PCA 생명보험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통합 미래에셋 생명보험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래에셋 생명의 업계 순위도 이제 급증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삼성, 하나, 교보, 농협에 이어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생명보험 쪽도 이 미래에셋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거의 13년 만에 업계 5위로 올라섰는데요. 정말 미래에셋의 이 박현주 창업주, 정말 미래에셋을 파면 팔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 백 기자님께서 이 박현주 창업주에 대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박현주 회장은 사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이분이 58년생이세요. 저보다 20살 많으십니다. 그런가요? 부럽습니다. 젊으신 분,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그럼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이 때 이 정도로 성공하신 분이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상속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 계열 외에는 그죠. 맞아요. 예, 이렇게 제조업 사실 쪽에서는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울 정도. 사실상 없다고 네. 보는 게 맞는 거고, 금융 쪽에서 이렇게 크신 분은 박현주 회장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분은 이제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이제 증권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2학년부터 어머니가 보내준 생활비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근데 이때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잘 많이 됐으니까 까먹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까먹는데 이분은 많이 안 까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쉽게 얘기해갖고.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 증권 1번지인 명동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청년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때는 명동이 일본지였나요? 예, 여의도로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네. 여기 명동에서 뭐 주식 시장 들어가고 막 이게 전광판 보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장을 깬 게 저분이세요? 증권사 만들어갖고 이제 홈트레이딩 넣으시고 이제 저분이 시작이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투자 경험이 이후 박현주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볼성식품 나무는 떡잎부터가 다르다고 대단하죠. 이미 대학 시절부터 예. 투자 이름을 날리셨네요. 저도 대학 시절에 투자로 좀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많은 돈을 노는데 투자한다고. 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잡으러 다녔어요 대학 때. 왜 잡으러 와? 혹시 아직도 잡으러 오시나요? 돌아가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동양증권에 입사하셔가지고 무려 32살에 최연소 지점장에 부임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듬해 대한민국 증권사 지점 1위 영업 실적을 기록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임원 달아야지. 네, 임원 달고 그냥 달려가는 네, 거예요. 임원 달고 이제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조직 관리 경험도 어린 나이에 사실 배우신 거잖아요. 네. 지점장도 하고 임원도 이제 하시다 보면서 빨리 하시면서 네. 빨리 습득을 하신 거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뭐든지 다 빨라요. 그게 이제 예, 예.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미래에셋 경영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32살의 전국 최연소 지점장이라 백 기자님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이게 지금 간혹 보면 이제 그 보험 쪽 계신 분들이 뭐 30대 초중반 뭐 부지점장 뭐 그렇게 타이틀을 다는 경우는 맞아요. 많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지금 다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영업용이든지 네. 아니면 막 내리는데 당시는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지금처럼 화랑되는 시장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말 그대로 가시는 길이나 그런 게 능력이 정말 받쳐주는 자리인데 자기 실력으로 올라서는 그럼요. 네. 그만큼 본인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탁월한 분이셨네요. 그럼 네.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다 보니까 97년 6월에 회사를 나옵니다. 아.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과 국내 최초의 전문자산 운용회사인 미래에셋 투자자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예, 창업 후 6개월 만에 외환위기를 이게 딱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 걸 수도 네. 있죠. 그 당시에는 뭐 금융시장이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소수의 시각에서 투자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남다른 인사이트와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근무하면서 알았던 그 강남 지역 본부장 젊은 지장을 함께 독립을 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젊은 피로 뭉쳐서요. 결국에는 이제 98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99년 사이버증권사 이 미래에셋 증권을 각각 설립하면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다들 어려웠고 그래. 이게 잘 되던 사업도 힘들어서 부도난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오히려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네요. 최근에 뭐 영화 그 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예, 거기서 돈이 아니고 국가부도 아, 네. 그래서 저기 IMF를 다룬 영화였죠. 그렇죠. 거기 저기 그 배우 주인공이 누구였죠? 젊은 네. 영화 아무튼 그분. 인지를 네, 못하네요. 그분. 그분의 역할, 그분이 말하는 행동이나 그런 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당시 위기를 정말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 시절에는 외환위기가 닥쳐서 가격이 급락한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대박을 쳤고요. 98년에 박현주 펀드로 알려진 뮤추얼 펀드를 출시하면서 수익률 90% 이상을 기록해서 후에 99년 바이코리아 펀드가 시중에서 엄청난 기록을 연달아 치게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또 큰 돈은 이제 다운 커뮤니케이션 투자로 해서 한 방에 엄청난 돈을 버셨죠.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 IT 버블, 네. 아니 맞아요. 닷컴 버블인가요 그때는? 예. 닷컴 버블에 불 때 이제 24억을 다음에 투자를 하셨는데 다운 커뮤니케이션. 그 돈이 한 매일. 그 돈은 24억이 이제 1000억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네. 2년 세상에. 뭐 그 정도 하여 짧은 시간에 그렇게 터진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디스커버리 인디펜던스 펀드를 출시하면서 또 한 번에 또 대박을 해서 대박을 계속 치고 쳤습니다. 정말 금융계의 성공 신화를 쓰신 뭐 전설적인 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박현주 창업주가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 이후에 또 공익 실천을 위한 사회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박현주 씨 이름을 건 또 재단이 있죠. 예, 바로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인데요. 박현주 씨는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라는 사회공헌을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1998년에 미래에셋 유경재단을 세우고 2000년에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미래에셋에서 받는 배당금 전액을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박현주 회장은 평소에도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기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는 게 꿈이다면서 미래의 인재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셋이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환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회장님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해요. 네. 어폐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미래에셋 하면은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 센터원인가요? 예, 예. 을지로 예, 예. 을지로 입구죠 거기가. 을지로 예. 입구에는 그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그 빌딩이요. 빌딩. 빌딩이 생각나요. 몇 조라고 드는 그 멋있잖아요. 그런 빌딩이 사실 그 동네에 없었는데. 한 번에 딱 하면 그 일대가 쫙 올라온 거죠. 네. 그 일대가 한 번에 그러면서 딱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빌딩 얘기로
넘어갔는데 네. 또 아까 또 이 박현주 씨가 최고의 부자가 되기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이따가 사건 얘기를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하셨었어요. 어, 왜 이 사람들이 또 박현주 회장의 신화에 더 열광했었냐면은 자신은 가족 승계를 하지 않겠다. 전문 CEO로 경영을 맡기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가 돼야 맞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애들한테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계시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기업의 사건 사고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의 첫 번째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요 그룹 사건 사고는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제 미래에셋이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이 금융 투자사를 세워서 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일각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자금을 정당하게 운용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거에 대해서 백성진 또 조강현 기자님께서 또 집중 취재를 하셨다고요. 제가 많이 집중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했습니다. 네. 많이는 알아봤는데요. 일단 조광영 기자는 많이 알아보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절 이 버진 아일랜드 한번 보내줬으면 제가 이거 취재를 했을 텐데. 근데 여기 가기가 사실 정말 이 직항도 없고 너무 멀지 않아요? 네, 힘들어요. 그 이거 보내줘야 아는데 가보지 못했으니까. 회사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 저한테 얘기해 여기 주시죠. 예, 이 박현주 회장은요, 자본 운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에 무려 2,600억 규모의 역외 금융회사를 차린 것이 아니냐는 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600억의 정말 거대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자금인데, 거죠. 예. 그럼 먼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버진 아일랜드가 조 기자님 어떤 곳인가요? 가보고 싶은 것이죠. 네, 카리브해 가고 싶은 곳 버진 아일랜드? 일단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에 속해 있는 160여 개의 화산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말만 들어도 일단 가고 그림이 싶어요. 딱 그려지잖아요. 네, 네, 카리브해 일단. 근데 여기 지명이 좀 어려워요. 푸에르토리코의 동쪽, 소엔틸리스 제도의 가장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령이고, 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곳이죠. 예. 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그렇다면 왜 이곳이 조세 회피처로 유명해진 건지 궁금한데요. 예, 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이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는 거는요. 네. 아무래도 이 본국인 영국의 간섭을 조금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 자치령이 되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에서 좀 이제 이게 좀 뭐랄까요,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영국이 원래 금융 투자나 금융 관련해서는 세금이나 규제가 좀 또 본국 자체도 좀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자치령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쪽에다가 그 페이퍼 컴퍼니 하는 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가 있다고 한번 보도가 됐잖아요. 2016년경에 세계적인 2013년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네. 이게 다른 세계적인 매체에서 받은 거를 뉴스타파에서 이걸 받아서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도 약 50여 명? 30여 명인가 당시에 이렇게 버진 아일랜드령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라고 70여 명입니다. 예, 나왔습니다. 네. 조금,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 많이 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버진 아일랜드나 이쪽은 페이퍼 컴퍼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상위 등급의 그렇군요. 정말로 뭐 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천억 단위의 예. 그렇게 유명한 곳이죠. 재벌 그룹 단위의 예, 아니면은 뭐 아주 뭐 돈이 많은 사람. 개인적인. 예, 여기 저기 메시도 있습니다. 여기 메시가. 예, 메시 지역구. 그 정도. 저기 북한에 계신 형도 그쪽에다 돈 좀 넣어줬다고. 아니. 거기 스위스인가요? 우리 저기 그 부쪽에 계신 분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잘 안 넣어요. 미국에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이 자금 운영을 같이 확인하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런 자금 운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전통적인 방법, 은행에 넣는다거나 네. 그런 거. 그럼 그 은행이 가장 안전한 데가 스위스인데 이제 스위스 문제가 미국이랑 테러의 전쟁을 하면서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통장을 많이 이용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유엔 제재를 받다 보니 이분들이 돈을 어디다 넣는가.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입금을 받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통장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든지 주십시오. 저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언제든지 신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라면 이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예. 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12만 개나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밝혀진 정말- 것만 그 정도니까요. 더 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곳이 세금을 회피하기가 쉬워서 조세 회피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조세 회피처라는 표현을 최근 들어서 원래 조세 피난처 뭐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네, 피난처. 예, 근데 기업들이 너무 돈을 이게 하니까 좀 단어가 순화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에 투자사를 세운 것 자체가 의심을 해야 한다. 왜냐면은 네네. 뭐 그냥 딴 데다가 세워도 되는데 굳이 굳이 거기다 세울 이유가 없는데 왜 했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미래에셋 경우는 일반적 사모합자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사모사가 3월에 설립돼 4월에 해외 계열사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드러난 사실관계 외에 다른 사실이 없다면 자본 운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세 회피처에 투자사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게 이게 네. 다른 내용이 없다면은 미래에셋이 밝힌 내용만 가지고는 굳이 거기다 왜 해? 라는 의심이 그게 합리적이라는 게 많은 네.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에셋 측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셋 측에서는 이 의심스러운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향후 주식 매각 등의 다양한 투자 거래의 편의성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은 투자가 일반적으로 이 케이만이나 버진 아일랜드 등의 특수목적 회사, 그러니까 SPC죠. 특수목적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미래에셋 투자 담당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중국의 디디추싱, 또 네. 알리바바, 바이두 등 이 대표적인 기업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이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펀드에서는 중국의 차량 공유업체인 그 디디추싱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설명만으로는 그렇죠. 근거가 부족하죠. 이 설명만 가지고는 굳이 거기다 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한국에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그렇게 투자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서 규제를 회피하거나 탈세한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해외 계열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네. 이제 또 많이 네. 늘어나고 네, 있죠. 그래서 미래에셋 측에서 조세 회피처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 내역을 공개해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면 사실상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사라지는 거죠, 깔끔하게. 네, 그런데 근데 현재 저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래에셋의 해명이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이런 의혹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의혹들이 생기면서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 회사가 누구보다 투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이 박현주 회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는 은퇴한 뒤 이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겠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하지만 최근 장녀인 박하미 씨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이 2세 경영을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또 백성준 조경영 기자님 여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박하민 씨는요, 1989년생으로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10살이나 어립니다. 미국 코넬 대학 인문학부에서 사학과를 졸업한 뒤 맥켄지 코리아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인 CBRE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 법인에 입사를 해서 국외 부동산 투자 업무를 맡은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한 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론을 더 배운 데 실무를 뛰어들겠다는 의중인지 이렇게 의중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많은 재벌가 자제들이 호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박 회장이 호텔 사업으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박한현 씨와 차녀 박은민 씨는 각각 비상장사인 미래에셋 컨설팅 주식을 8.19%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박현주 회장은 호텔 사업에 특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현재 국내 펀드 불황에 부동산 투자 등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 호주의 시드니 호텔 인수에 이어서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5성급 리조트 호텔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을 잇따라 인수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인수하셨어요. 종각이 포시즌이요. 본각에 있는 포시즌의 지분도 60%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예, 예. 이제 또 대표적인 호텔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호텔을 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금융회사가 호텔을 굳이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직원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에 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의심들이 많이 가는 와중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박하민 씨가 두둔 딱 등장을 예, 하셨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근 재벌계에서 재벌 3세 자녀들의 이 호텔 사업 승계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호텔 사업으로 경영권 승계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참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호텔을 종사를 하거나 준비 중인데요. 우선 이제 뭐 재계만 봐도 재계에서 보면 이제 삼성 유명하시죠, 이구준 회장, 네. 신라호텔. SK 최신원 회장, LG 구광무 회장, 현대차 정은희, 롯데 신동빈, 한진 조현민 자매 지금 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GS 허연수, 한화 김동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현대중공업의 정기선, 여기는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조선업이 아무래도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매각하고 이 왕 회장님이시죠. 그 옛 경포대 호텔만 이제 추억 때문에도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하고 신세계, 정용진, 정유경, 정용진의 장남 정해찬 씨도 역시 코넬대 호텔 경영학과를 재학 중이기도 합니다. 또 CJ 이미경 회장이 있고요. 네. 현재 일산에 또 5성급 호텔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오롱 이규호 전무가 있는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장남인 이규호 전무가 이미 경영 전면에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정지선 씨. 근데 이 현대백화점이 20년 만에 또 호텔 사업에 또 재집을 했고요. 대림 이해호 그리고 금호아시아나 박세진 상무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참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래드 호텔 있잖아요. 네. 그 호텔을 지금 런칭을 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박하민 씨까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 호텔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 등의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네. 사업이다 보니 이게 주요 계열사 중에서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오너의 결단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경영을 맡은 오너 일가의 이 성과에 따라서 그 그룹의 계열 분리나 아니면 경영권 승계 속도 등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력사가 아니고 좀 반기 아니면 이제 키우겠다 그런 부분들한테 경영 승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많은 재벌 선배분들이 맞는 경우가 호텔업을 많습니다. 맡고 있군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호텔업을 하는 게 일단 사생활 보호가 되잖아요. 호텔 자체가. 그리고 이제 호텔 자체가 네, 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대기업 분들이 하신 호텔은 보통 5성급이니까 네.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회장님들이나 이제 자제분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에 제약이 많은데 호텔에서 하면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는 네. 눈이 아무래도 적고 그리고 여기가 또 서비스의 끝판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집 가질 때 호텔도 하나씩 갖고 있다. 김우중 회장이 그래도 유명한 힐튼 호텔 항상 아, 호텔에 생활을 하셨죠. 호텔을 집 드나들듯 예. 아니 집처럼 사셨죠. 스위트룸을. 스위트룸을. 예. 그러시군요. 근데 꼭 그 이유뿐만은 아닐 것도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캉스 문화도 또 들어오고 또 한류의 바람 등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호텔이 뭐 일부 계층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전용이었는데 이게 그거를 이제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 여가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요. 매출 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랐다가 하더라고요. 네. 또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보니 호텔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는 게 네. 일부 계층의 문화가 아닌 뭐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세상이 좀 변하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호텔 수요가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호텔업, 네. 매출 자체가 커진 거죠. 네, 호텔업에 대한 좀 그게 낮아졌죠. 이제 네. 잔백이 진입장벽이 낮아진 거고 있고 또 한류 열풍이 아. 일반 외국인들 또 더 많이 끌어들이는 수요가 된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시 박하민 씨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현재 왜 박하민의 승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건가요? 이게 조 기자님이나 저보다는 한 100만 배 정도는 똑똑할 것 같은데요. 대단하시죠. 그렇죠. 이 박하민 씨 같은 경우는 제게 이 골든 도터스라고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태어난 그 유명하신 제게 따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뭐 유명하신 분으로는 최태현 SK그룹 회장의 장녀 최인정 씨와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뒤에 이 그룹사에 바로 안착하기 전에 경영사관학교라 불리는 글로벌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한 뒤에 그룹사에 돌아왔다라는 아무래도 그런 공통점이 시장 돌아가는 눈을 좀 배울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특히 박하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맥킨지라는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엄하고 빡센 곳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맥킨지 컨설팅 회사가 그렇게 대단한 들어가기 거고 어려운 진짜 곳이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호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제 미래에셋 생명이 이제 지난해 12월에 하와이 페어몬트 호텔 지분을 지금 89.8% 중에 절반 가량인 한 40.5%를 이제 계열사죠. 미래에셋 대우에 매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한적 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세 피처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또 발견이 된 거죠. 위에서 네. 얘기한 조세 같은 문제. 그래서 그 IB 쪽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 생명이 미래에셋 대우로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심을 하는데 네. 이제 굳이 왜 그거를 몰아줬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상속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상속을 위해서는. 아니, 돈이 필요하다는 상속의 문제 그 개념보다는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고 다른 데다 넘겨놓고 나면은 경영권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다 보니 이 지분을 이제 계열사분을 논아놔서 사람들 눈에는 안 띄게 좀 숨겨놓고 경영권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가장 많은 거죠. 네. 예, 박 회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다 됐다, 이제 58년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역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 투자해서 자기들 것으로 이제 호텔을 만들어 놓고 네. 박하민 씨에게 운영권을 이제 슬슬 넘기는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박하민 씨도 부동산 투자 컨설팅에서 경력을 쌓긴 했지만 이 호텔 경영 관련해서는 전혀 이력이 없는데 예, 나이가 어리니까요. 네,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퇴사하자마자 이 MBA 과정을 받는 것이 이 경영 수업 정도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그런 이제 의혹이나 그런 눈길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웃긴 게 이제 그 계열사 간 거래였는데 차익이 무려 250억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왼손 오른손으로 했는데 250억이 같은 났어요. 계열사 간에 여기서 탁 했는데 갑자기 없던 250 팍 생기니까 괜찮은 거죠. 되게 그룹사에서 그룹사 넘길 때는 뭐 이런 거를 뭐 합리적인 가격을 붙이는 게 맞는 건데 네. 뭐 사실 그러면 다른 데에 팔았다라면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배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죠? 네. 예. 투자의 규제라는 말을 셀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은 2018년에 주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 냄새가 이제 풀풀 나고 있고요. 충분히 네.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뒤에 계신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는 네. 이분들이 겪는 일들이 뭐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그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백조클럽에서는 미래에셋 금융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두 기자분들 말씀 듣느라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죠. 어차피 이게 이게 산업하고 금융이 사실 주어만 바뀌어 있지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LG를 넣든 아니면 뭐 대우를 넣든 뭐 어떤 그룹을 넣든 간에 범죄는 아니죠. 의혹이나 그런 내용들은 뭐 같았던 거니까요. 네. 예, 뭐 저는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게 금융사가 됐던 아니면 어떤 일반 뭐 제조업이 됐든 이런 부분은 항상 투명히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 기자와 조 기자가 파헤치는 백조클럽.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기업으로 여러분 찾아뵐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